어서 오세요. 책봇 인생입니다. 오늘은 한 남자가 통쾌하게 복수하는 사연을 시작으로 집더미 속에 처박히는 고충을 겪게 되는 양반 도령의 이야기, 이렇게 두 편을 연속으로 준비했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통쾌한 복수. 옛날 어느 지역에 이시성을 가진 어느 형제가 있었다. 이들은 상민 출신으로 부모도 처자식도 없이 오직 둘뿐이었는데 떠돌이 생활을 하며 곤궁한 처지로 의지할 곳이라고는 없었다. 남쪽 성문 밖 이문 지역에 재상의 집이 있었는데 이시 형제는 그 집 문 밖의 공터로 가서 땅을 파 움집을 짓고 살았다. 형제는 가죽으로 물건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았다. 어느 날 형은 누더기 옷을 걸치고 가스로 만든 낡은 모자를 쓰고 어떤 거리를 지나가다가 담장을 깨끗이 칠한 정갈한 집을 보게 되었다. 길 쪽으로 열린 작은 창에는 붉은 색깔의 주렴이 드리웠는데 주렴 안으로 언뜻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마침 여인도 형을 보고는 비웃으며 말했다. 저런 천한 것도 아내가 있을까? 집으로 돌아온 형이 있었던 일을 아우에게 말했다. 오늘 어린 여자에게 모욕을 당했다. 분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무슨 수를 썼으라도 꼭 안갚음을 해야겠다. 그리고는 얼마 후 급히 재상의 집으로 들어가 엎드려 아뢰었다. 서인은 갓밭이 이기범으로 대감마님 댁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아우와 함께 작은 사업을 하나 해보려 하는데 200냥을 빌려주시길 청하옵니다. 몇 달 안에 반드시 갚겠사옵니다. 재상은 천한 자가 용감하고 배짱이 두둑한 담대한 말을 하기에 이를 기이하게 여겨 즉시 돈을 내주었다. 갓밭의 형은 빌린 돈을 가지고 움집으로 들어가 동생에게 주며 계책을 일러주었다. 내가 이리 하면 너는 이리 하거라. 너가 이리 하면 나는 이리 할게. 그러더니 날마다 고기를 사다가 형제가 배불리 먹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 달 가량을 보내고 나니 비쩍 마른 형제의 얼굴에 살집이 붙고 검은 얼굴에 화색이 돌며 거친 피부에는 광택이 났다. 그러자 이번에는 비단 옷이며 대나무 말총 가시며 향나무 부채를 사다가 말쑥하게 차려입고 집 밖으로 나갔다. 풍채가 완연히 호걸스러운 부자 역관이었다. 해가 저물 무렵 형제는 여인이 사는 동네로 함께 들어가 작은 창에 붉은 주렴이 들이운 것을 보고 형이 말했다. 여기가 바로 내가 말한 거기야. 둘은 즉시 주막으로 들어가 허리띠를 풀고 기분 좋게 한 잔 마셨다. 그런 뒤 형은 아우들어 일부러 그 집 문 앞을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하게 하고 길 건너편에 가 있어라 말하였다. 작은 창에는 벌써 주렴 넘어 엿보는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전에 갓밭이 형을 비웃던 그 여자였다. 여인은 본래 부유한 역관의 외동딸로 많은 재물로 주막을 열어놓고 문 여종들로 하여금 손님을 끌어오게 하고 있었다. 주렴 넘어 여인은 두 손님이 마주보고 서서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 풍채가 호걸스럽고 좋았으며 옷차림이 몹시 화려하고 멋졌다. 한 손님이 말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구려. 나는 북경에 갔다가 최근에 돌아왔어. 그동안 별거 없으셨어. 그러게요. 때마침 여기서 우리 이렇게 만났군요. 나는 그냥저냥 세월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 골목이 꽤나 으슥하군요. 한잔 나누며 대강 여기서 얘기나 좀 나눕시다. 여인이 귀를 쫑긋하고 들으니
이야기가 몹시 그럴싸했다. 금은 보화가 얼마니 비단이 얼마니 하면서 서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다. 이에 여인은 저들이 부자 역관이라 여겨서 벌써 마음의 육칠 푸는 저들에게로 향하였다. 이윽고 자리를 하고 한 손님이 가방에서 돈을 꺼내어 술을 시켰다. 여인은 최고급 술을 가져와 여종에게 내가게 한 다음 두 손님을 엿보며 그들의 이야기를 엿들었다. 얼마 뒤에 날이 어두워졌다. 한 손님이 몹시 취해서 자리에 쓰러져 누웠다. 함께 있던 손님이 데리고 나가려 애를 썼지만 너무 취해서 일으킬 수 없었다. 손님은 근심스러운 듯 혼잣말을 하였다. 날은 저물었고 몹시 취했으니 이젠 어쩌지? 손님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문득 주막의 여종을 불러 말했다. 취한 이 사람은 바로 최정동의 이동지라는 분으로 내 친구인데 지금 이렇게 많이 취해 날이 벌써 저물었고 집이 성 밖에 있어 돌아갈 수가 없겠군. 빈 방 하나를 잡아 하룻밤 묵으며 이슬 맞지 않게 해다오. 아침에 말과 마부를 보내줄 것이야. 그리고는 가방에서 돈을 꺼내 여종에게 건네며 또 말했다. 들나무를 사다가 따뜻하게 주무시도록 해야 한다. 만약 병이라도 나면 안 될 것이야. 손님이 그렇게 말하고 떠나자 여인은 뜻밖의 손님 하나가 묵게 된 것을 몹시 기뻐하며 급히 여종들을 불러 말했다. 손님이 어쩌다 취해 여기 계신데 누추한 방에 묵게 했다가 병이라도 나시면 큰일이야. 안채가 깨끗하고 따뜻하니 우선 손님을 부축해 안으로 모셔야겠구나. 여종들이 손님을 부축해 들여 안채로 눕히니 여인이 다가가 조심조심 손님의 띠를 풀고 목침을 베우고 비단 이불을 덮어준 뒤 그 곁에 앉아 술이 깨기를 기다렸지만 손님은 깨어나지 않았고 밤이 깊자 여인 역시 그 곁에서 잠이 들었다. 새벽녘이 되자 손님이 그때서야 일어나 앉더니 눈을 휘둥그레 뜨고 물었다. 여기는 네 집인가? 혹시 내가 많이 취했었나?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지? 여인이 따스한 말씨로 어제 있었던 일을 모조리 말해주고는 해장술을 올렸다. 얼마 뒤 손님이 떠나려 하자 여인이 말했다. 제 집엔 기둥 서방이 없사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여인이 이렇게 굳게 만류하자 마지못해 손님은 그 말에 따라 다시 앉았다. 아침 식전에 문 밖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렸다. 여인이 보니 준마와 건장한 하인이 늠름하게 다가와 여종을 부르고 있었다. 나는 최정동 이동지 댁에서 보낸 사람이다. 여인이 그 말을 듣고 급히 손님에게 다가가서 정다운 말투로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였다. 손님은 또 마지못해 그 말에 따르며 찾아온 하인에게 말했다. 돌아가서 내가 오라고 할 때 다시 오거라. 하인이 즉시 떠나자 여인은 몹시 기뻐서 술상을 차려내며 오직 손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안간 힘을 썼다. 그날 밤에는 손님을 모시고 잠자리를 함께 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건장한 체격의 구실아치가 찾아와 말을 하였다. 병조 반서 고진상 나리께서 급히 쓸 곳이 있다며 은 5냥을 빌릴 수 있겠느냐 하십니다. 손님은 즉시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주며 말했다. 이걸 우리 집에 갖다 주고 금고에 있는 은을 필요한 만큼 가져다 드리게. 곁에서 듣고 있던 여인이 말했다. 꼭 나리의 돈을 쓰실 것 있나요? 그 정도 은은 제게도 있답니다. 손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가 무슨 은이 있다는 게냐? 그리고는 여인이 즉시 달려가 은을 가져왔는데 최상급의 은이었다.
이거면 나리께서 그런 대로 쓸 수 있겠구나. 여인에게 은을 받은 손님은 찾아온 구시라치에게 그 은을 내주었다. 며칠 뒤 또 한 구시라치가 찾아와 말했다. 재상 박대감께서 지금 그 병으로 인하여 인삼을 쓰고 계신데 강화도 인삼이 다 떨어져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간직하고 계신 것을 내주시면 혐을 볼 듯합니다. 손님은 찾아온 구시라치를 바라보며 얼굴을 찌푸리더니 여인에게 말했다. 이번 일은 내가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야만 청을 들어드릴 수 있겠군. 이젠 정말 가야겠어. 강화도 인삼이라면 제게도 조금 있으니 우선 그걸 쓰게 하면 되지요. 돌아가실 것 없습니다. 그러자 손님이 씩 웃으며 말했다. 아니 뭐라? 그 귀한 강화도 인삼을 네가 어찌 가지고 있단 말이냐? 이따 한들 과연 쓸만한 걸까? 여인은 즉시 들어가 인삼을 꺼내와 보였다. 와, 과연 강화도 인삼이 맞구나. 그렇게 또 그 인삼을 내주었다. 이런 일이 있은 후로 여인은 더욱 손님이 부유한 데다 참으로 대단한 세력까지 가졌다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 짝이 된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신경을 썼다. 마침내 손님에게 새 옷을 지어 입혔는데 고이 간직해둔 상자 속의 비단을 이용하였다. 손님은 일부러 네댓새를 더 머무르며 진귀한 음식과 고급 술을 먹고는 밤이면 여인과 정을 나누었다. 여인은 둘 사이의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천만 가지로 아양을 부렸다. 하루는 마부가 말을 끌고 와서 말했다. 안수철 영공께서 급히 의논할 일이 있다며 이 말을 보내셨습니다. 속히 가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애가 탄 여인이 불안한 듯 말했다. 날이 가실 건가요? 네? 긴급한 일로 청하니 이젠 정말 안 갈 수가 없군. 그리고 또 집 떠난 지 오래라 급히 돌아가야겠네. 이제 떠나시면 여종을 보내 안부를 여쭤야 할 텐데 그럼 어디로 찾아가면 되지요? 남쪽 성문 밖 이문 지역 안에 최정동이란 곳이 있지. 거기에 큰 저택이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넓은 정원에 많은 꽃이 피어 있지. 그 바깥에 있는 집이 바로 내 집일세. 혹시 찾기가 어려운 건 아니죠? 내 집을 모르는 자가 어디 있으랴. 금방 찾는다네. 그렇게 말한 후 손님은 말을 타고 바삐 떠났다.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여인은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라 하였다. 그 후 며칠이 지난 뒤 술과 음식을 성대하게 준비하여 여종들을 보내 이른바 최정동이란 곳을 찾아가게 하였다. 시장 상인들과 사람들에게 물으니 모두 웃으며 답하였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껏 여기 살지만 최정동이란 게 이 지역의 어느 동네인지 알지도 들어본 적이 없네. 찾다가 지친 여종은 어스름에 돌아와 여인에게 말했다. 성문 밖 이문 지역에는 최정동이란 곳이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길을 잃었구나. 그 댁을 모르는 네가 세상에 어디 있다고 못 찾았단 말이냐? 이튿날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고는 여인이 직접 여종들을 데리고 일러준 대로 향했다. 이문 지역 안에 이르러 최정동이란 곳을 찾아서 힘이 빠져 숨을 헐떡이고 땀을 뻘뻘 흘리며 오르락 내리락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끝내는 찾을 수 없었다. 어느덧 날이 저물고 문득 저 멀리 큰 길을 향해 대문이 난 거대한 저택이 여인의 눈에 들어왔다. 재빨리 달려가 황망히 대문 앞에 이르니 과연 넓은 마당들 정원에는 꽃들이 한가득 피어 있고 작은 집이 좌우로 대문 안에 펼쳐져 있었으며 갓을 쓴 젊은이들이 한가롭게 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아낙네들이 한가롭게 마루에 걸터앉아 서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여인은 날아갈 듯 기뻐하며 종들에게 자랑하듯 말했다. 이 집을 보거라!
바로 이 집 아니냐? 이게 내 집이구나. 너희들은 눈도 없지? 그리고는 여종을 시켜 이 공이 계신지 묻게 하였다. 여러 젊은이들은 벌써 그 사정을 다 알고 크게 웃으며 문 밖의 움집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사람 집은 바로 저기야, 저기.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어리둥절해하며 일단은 가리킨 곳을 가보기로 하였다. 움집 안을 들여다보니 갓밭이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바로 전에 만난 손님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누더기 옷을 걸치고 어둠 속에서 한창 고개를 숙인 채 못쓰게 된 신발을 고치고 있다가 여인이 찾아온 것을 빤하게 바라보고는 밖으로 나와 여인을 밀어 땅에 쓰러뜨린 뒤 심하게 꾸짖었다. 네가 이런 움집을 왜 왔느냐? 너는 나 같은 놈도 아내가 있겠느냐 했었지? 내 아내가 별다른 사람이더냐? 바로 너가 아니냐? 너가 여긴 왜 왔느냐? 내가 너를 여기서 없애버리기 전에 더 이상 여기 머물러 있지 마라! 여인은 깜짝 놀랐다. 그제야 비로소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이 주렴안에서 비웃었던 천민임을 알아차렸다. 여인은 지난 일을 몹시 후회하는 한편 분에 어쩔 줄 몰라 하더니 돌아온 즉시 끙끙 앓다가 그만 병이 들어 죽고 말았다. 이시성의 갓밭이 손님 그리고 또 다른 손님은 그 아우였으며 구시라치와 하인, 마부는 모두 돈을 주고 고용한 자들이었다. 이들 모두 맡은 역할대로 연기를 잘해서 여인을 속였던 것이었다. 갓바치는 계책을 세워 여인이 가진 은과 인삼을 빼앗아 이것으로 재상에게 빌린 200냥을 갚았다. 또 갓바치가 사는 곳을 채정동이라고 했던 이유는 가죽을 가공할 때 송곳을 쓰는데 이 송곳이 무뎌지면 숫돌에 간다. 갓바치들이 사용하는 숫돌 끝은 오목하게 파여 홈이 있기 마련인데 사람들이 이 오목한 부분을 채정이라 부른다. 갓바치는 자신이 사는 동네 이름을 채정 두 글자로 붙여 여인을 모욕하고자 했던 것이다. 집단 속에 처박힌 양반 도령. 어느 고을의 읍내에 김씨성을 가진 양반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의지할 데 없이 외로웠다. 문자를 약간 해득하는 덕분에 그 고을 이방집에 가서 장부를 대서해주는 서기를 보는 일로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다. 시내가 흐르는 읍내의 냇가에 한 민가가 있는데 그 민가에 장성한 딸이 아직 정혼하지 않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의 부모는 친척 집에 나들이를 가고 딸 혼자 집을 보고 있었다. 양반 소년이 벌써 이 처녀를 한 번 보고는 마음속으로 못내 사모하다가 그날 집에 혼자 있는 줄 알고 남몰래 그 집으로 가서 처녀의 허리를 껴안았다. 그러자 놀란 처녀가 침착하게 말했다. 네, 도련님의 뜻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양반과 혼인한 것이 상사람에게 시집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지금 이렇게 무례하게 굴지 마세요. 이미 나는 마음으로 허락했으니 부모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려 혼인을 의논하고 택일하여 예식을 치러도 늦지 않으니 우선 돌아가서 기다리셔요. 그러자 소녀는 옳거니 하며 약속을 하고 돌아갔다. 처녀는 부모가 돌아오자 사실대로 아뢰고 택일하여 혼인의 예를 올릴 참이었다. 한편 처녀의 외가 쪽 친척 중에 한 사내가 이 처녀의 용모에 반하여 여러 번 구혼했다가 처녀 집으로부터 거절을 당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양반 소년을 유인하여 손발을 묶고 버선으로 입을 틀어막아 집단 쌓은 곳에 거꾸로 박아두었다.
양반 소녀는 평소에 읍내를 출입할 때 매번 이 처녀의 문 앞을 지나다녔는데 하루 내내 그림자도 보지 못했다. 처녀는 덜컥 의심이 들어 바로 그 외가 쪽 집에 가서 따졌다. 김도련님이 여기 있지요. 어서 풀어주세요. 우린 모른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생대냐? 내가 함께 가는 걸 본걸요. 얼른 내놔요. 모른데도 자꾸 그러네. 다른 데 가서 알아봐. 이렇게 그 집에서는 큰 소리로 변명을 하며 욕설까지 퍼부었다. 처녀는 들은 척도 않고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뒷곁에 가니 쌓인 집동이 보였다. 뭔가를 직감한 처녀는 그것을 헤쳐내서 그 안에 거꾸로 처박혀 곧 숨이 끊어질 지경이 된 소년을 찾아내었다. 급히 끌어내어 먼저 입속에 박힌 버선짝을 빼내고는 수족의 결박을 풀어서 온신의 힘을 다해 부축하여 자기 집으로 왔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간호를 부탁한 다음 곧 관가에 들어가 이 사실을 고발하였다. 관청에서는 처녀를 크게 칭찬하고 그 외가 사내를 잡아들여서 엄히 벌하여 귀양을 보내었다. 또한 혼례를 앞둔 처녀에게 관하에서 혼수까지 넉넉히 지급하였다. 이 이야기를 온 고을 사람들이 전해 듣고는 모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처녀를 칭찬했다고 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익을 탐하고 권세를 흠모하다 인생을 망친 한 교만한 여인의 이야기와 민가의 딸을 연모하다 집더미 속에 처박히는 고충을 겪게 된 웃지 못할 양반 도령 이야기, 이렇게 두 편을 전해드렸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유익한 옛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책벗 인생이었습니다.